하다가 방향성을 바꾸어서 새롭게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이전까지는 조기 감증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또 환자 당사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환자와 가장 많이 정서적 교류를 하며 여러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서비스를 기획할 때 강간되기 쉬운 보호자를 주사용자로 두고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자폐 스펙트럼 보호자 대상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입니다. 우선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고요. 서비스 기획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중증도, 즉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화법은 다른 비자폐인 아동과 미묘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기에 반응 또한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느릴 수 있고요. 상대방이 한 말 또는 TV나 유튜브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반향어를 사용하고 대화 방식이 조금은 독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 비언어적인 요소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빈정거림과 유머와 같이 이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아동들에게 정서적 애착을 지닌 보호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적절한 방식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교육하는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는지 제대로 아동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혹은 방문치료의 경우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이미 고착화된 관성적인 습관이란 쉽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아동과 제대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니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아동상담 TV 프로그램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사례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자폐 스펙트럼 보호자 대상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하였고 관련 시장 사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음성, 표정, 시선, 행동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기술이 여러 개발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 음성 스펙트럼 수집 기능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호작용까지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기술은 저희 서비스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인 아동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교육 콘텐츠나 양육 서비스 등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에서 중요한 관계자였던 보호자를 주 사용자로 타겟팅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폐 아동의 주 보호자의 경우 정보 탐색에 매우 적극적이고 생활 양식 자체가 아이의 치료와 돌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게 일상의 초점 자체가 아동을 돌보고 그리고 그 아동을 치료하는 데에 두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는 자폐 스펙트럼의 질환 특성상 전 생애에 걸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아래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폐장애인은 기타 항목 장애인에 비해 부모 의존 비율이 99%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보호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구체화해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음성 데이터와 더불어 몸짓, 표정 변화 등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수집을 해서 ABA, 즉 응용 행동 분석에 기반해서 아동의 행동 패턴에 맞춘 보호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주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종합하고 아동의 반응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주 내용입니다. 예컨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톤과 억양이 다소 격양돼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의 반응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안내를 통해서 음성 안내나 어떤 시각적인 안내를 통해서 톤을 낮춰보고 조금만 천천히 말해보세요 라는
보호자 쪽에서 어떤 안내가 나오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엄마가 손이 커서 과일 많이 사왔지와 같이 저희에게는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그 자폐 스펙트럼 아동 입장에서는 관용 표현이 섞여 있어서 다소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 사용이 되었을 경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와 같이 안내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동이 저 여자는 왜 탈모예요라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할 경우 보호자가 이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단둘이 대화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해 주세요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반언어,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자폐 스펙트럼 아동과 보호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일상 속에서 보호자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아동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올바른 지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데이터에 기반한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양육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리고 현재의 상호작용 패턴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조금 더 실제 단순히 AR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도록 Q&A 전문 상담가를 동반한 챗봇도 운영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상한 서비스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피드백 주실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코멘트.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 민서님? 발표 먼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멀티모달 AI를 활용을 해서 자폐 아동의 이제 어떤 행동 특성이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 자체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만큼 개개인한테 되게 맞춤화된 그 아동의 정확한 그 개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보호자가 아동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동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을 해서 그 보호자의 말투나 어조 그리고 단어 선택을 수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아동이 그 보호자의 어떤 언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어떤 어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전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아동을 촬영을 한다든지 계속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 사용자는 보호자지만 그에 따른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동의 반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본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이제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호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실질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도 수집을 하고 이제 집과 같이 조금 더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유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공간의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는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홈캠을 설치를 할지 아니면 뭔가 스마트 미러 같은 걸 통해서 그 행동 어떤 게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아동의 어떤 심박수가 갑자기 높아졌다거나 행동적으로 이렇게 닌텐도 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모션을 통해서 인지를 하듯이 이렇게 휘두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 중에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아동이고 또 이 장소가 조금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홈캠이나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구상 중에 있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님. 저는 예전에 그 자폐 아이들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폐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대화를 한다고 아까 녹음을 하신다 했는데 아이의 반응을 사실 되게 그냥 아기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엄청 심한 자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 표정으로 알아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밖에서 만약에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그 아이들에겐 자극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가 더 필요하고 집이라는 익숙한 장소에서는 조금 어쨌든 루틴화돼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로 밖에서 아예 반응을 부분적으로 인식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유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자폐성은 되게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데 그걸 급수에 따라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학습시키실 예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보편적인 어떤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하시려는 건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잘 양육시킬 여유가 사실 금전적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삶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4살짜리 한 명 키우는 것도 1년만 4살짜리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자폐 아동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지치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삶에 적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를 해온 바로는 중증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저희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중증도에 따라 그리고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반응의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증도에 따라서 누적된 그런 의료 데이터 그리고 아동들의 여러 케이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야외 같은 곳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하면 사실상 유용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질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해서 원래는 저희가 밖에서도 영상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휴대폰 자체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애플폰도 뭔가 막 고양이 뭔가 이렇게 동작이 인식되면은 뭔가 사진 찍히고 이런 것처럼 휴대폰에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할지 아니면 집과 같이 좀 윤리적인 측면이 윤리적인 쟁점들이 좀 적게 발생하는 곳에서 그런 걸 설치를 할지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유용성이 가장 높은 외부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보호자의 어떤 실시간적인 피드백을 생각했던 요인 중 하나는 사람이 쉽게 바뀌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행동을 이렇게 전문가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들어도 그걸 바로 행동에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양육을 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대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면 그걸 통해서 좀 인지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누적된 어떤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맞춤형으로 뭐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그 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입력을 해서 그 보호자가 이제 그것을 좀 잊지 않고 숙지를 하고 그것을 실시간 행동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인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게 반사적인 것이라서 그냥 그 자폐 아동 케어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적으로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시를 듣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걸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용이하게 하고자 고려해보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보호자가 더 부담을 가지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더 외적으로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호자 방면의 케어 서비스도 그 방면도 고려해 주시는 건지 제가 처음 같은 조입니다. 일단은 그 앞선 분의 질문에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 주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육아하는 보호자의 그 일상 자체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보호자는 이미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에 노력을 쏟을 만한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이 자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대화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가 내뱉은 말이 있고 내뱉은 그 행동이 있고 눈짓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아이와 상호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음 접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언행이 잘못 나가거나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언행이 나가거나 행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모에게 도입이 된다면 그 보호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고칠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충분히 유용한 서비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 듣자마자 드는 생각인데 관여도가 지나치게 높은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보호자에게는 자폐아동 관리가 일상인데 그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고서 모든 비언어적 반응과 자신의 언행에 대한 트래킹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게 너무 일상에 깊게 침투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한 서비스인지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일상을 다 앱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과연 할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몇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 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동물적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기에 여러 가지 너무 급수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동물적인 반응을 보여서 데이터를 따로 따는 것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그럼 데이터를 끊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지 이제 더 이상 급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폐인들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상 정확한 클래시파이가 어려운 부분이고 보호자들의 행동이 그럼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는 그 적합성은 자폐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펙트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AI가 정확한 솔루션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중증 자폐인들 특히 저런 솔루션이 필요한 중증 자폐인의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호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할머니가 와도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AI가 분석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작 컴퓨터가 하는 걸 갖고 자기가 생각한 거 틀렸다고 받아들일 확률 자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폐인들의 보호자에 대한 가이드를 줄 때 이 솔루션이, 이 디지털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18,000원에서 25,000원짜리 책 한 권이나 한 회에 한 20만 원짜리 하는 클리닉보다 유틸리티가 더 나은가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회의가 들었고, 그래서 이게 HCI라는 컨셉에 잘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보호자 AI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조원들끼리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AI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막 생성형 챗GPT처럼 막 어떤 근거 자료 없이 그냥 생성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누적된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동이 어떤 외부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을 경우 그것까지도 적용을 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환자 보호자들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들이 되게 간절한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계속 이 대기를 기다려가면서까지 상담치료, 방문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받더라도 그 뒤에 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앱을 통해서 그런 상담치료에 대한 내용을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저희는 보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폐 스펙트럼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보면 환자 당사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고 같이 있는 보호자의 어떤 상호작용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동이 다른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보호자,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돌봄과 치료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보호자라면 이런 실시간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게시판에다 혹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게시판에다가 수업 끝나고 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민인데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이제 큰 학회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설을 하라고 초빙을 받아서 갔었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로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여성분이 손을 갖다가 탁 드시더니 아주 공개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은 진짜 어려운 자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해야지 너무 쉽고 돈 되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내 생각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폐 스펙트럼의 난이도는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그걸 돈 되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현 가능한 그런 쪽을 갖다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사를 차리셨어요. 자폐 스펙트럼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어.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실제 치료제를 만드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분의 자녀분이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두 번째 했기 때문에 또 피보팅하라고는 안 그럴 텐데 현실적인 가능, 특히 리얼타임 그 인터벤션은 굉장히 어려워.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 맞는 타임리한 그런 인터벤션을 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맥락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맥락 분석 중에 하는 중에 제일 큰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기술 분석이. 현재 가능한 기술이 어떠한 기술이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할 때 과연 이게 현재의 기술 또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 기술들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마음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낙 실러버스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한 주 뒤로 미뤄서 중간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맥락 분석까지 해서 분석에 대한 챕터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늘 할 과학 분석, 다음 주에 할 맥락 분석까지 해서 분석에 대한 게 모두 끝난 다음에 중간 발표를 갖다 할까 생각 중이니까 그 일정 고려를 갖다 그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준비돼서 할까요?